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진정되기보다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발병국이란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우왕좌왕하던 정부를 보면서 청와대 NSC에 재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기민하게 대응했던 노무현 정부와 비교가 됐습니다. 이 정부의 무능한 행태는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굉장히 바쁜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국회의원 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어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 일정이 요즘 어떻게 되세요? 요즘 이게 그 매일매일 인터뷰도 있고 회의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좀 지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지금 이제 여야 메르스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곧 출발을 해야지 되고 어저께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예. 특위까지 가동되면 더 바쁘시겠네요. 특위도 참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직 특위위원은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 저는 아마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의사 출신이 지금 김효기 의원 한 분하고 나머지 분들이 보니까 그 전공이 치과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치과 의사 두 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철수 의원도 원래 의사이시긴 한데 예. 이제 전공이 이제 예방의학이나 또는 내과 계통은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그 김용익 그 의원께서는 전공이 지금 예방의학. 저는 원래 예방의학 전공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 정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뭐 그 메르스라든지 그 기존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이거와는 지금 어떻게 그 전공 과목이? 네, 워낙 예방의학에서 지금 이제 많이 하는 역학조사라든지 역학적인 연구는 워낙 예방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직접 관련돼 있다고 봐도 뭐 무방하겠네요. 네. 그 의사로서 이게 정계에 입문하기가 사실 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을 통틀어봐도 의사 출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없거든요. 뭐 새정치연합에도 지금 없지만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 새누리당 쪽에도 뭐 한 서너 명인가? 네.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의사라서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복지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추천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워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 정책이 이제 제 전공인데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 분야를 좀 널리 다루고 그 당시에는 또 뭐 노동, 교육 이런 것도 다 사회정책 수석 소관이어서 그런 인연으로 이게 국회의원 추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노무현 정부하고 함께 일하시게 된 배경은 뭐 어떻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치를 때 제가
그 후보 진영의 자문 교수 중에 하나였고요. 예. 또 그 전부터 이제 그 정당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때 보건의료 공약 개발하고 할 때 그 많이 제가 참여를 한 일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어찌됐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실질적으로 정부와 함께 그 연관이 돼서 일을 하셨고 네. 그 계기로 해서 네.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제가 이제 의약분업이라든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예. 지금 건강보험으로 그 통일이 될 때 그때도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 노무현 후보의 정책자문위원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총선 전에는 복지 논쟁이 굉장히 많이 그 벌어져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도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구성했는데 제가 그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메르스 사태 나오다 보니까 2003년도 그 사스에 대응했던 노무현 정부의 그 탁월했던 능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2003년 사스 때는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실 그 사스를 할 때는 예. 지금 정부하고 정말 그 굉장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중국 남부지방에서 그 사스가 발생을 하자마자 3월 16일 날 경보를 발령해가지고요. 그 7월 7일까지 그 114일 동안 그 사스와의 그 전투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모든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주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항과 모든 항만을 전부 다 검역을 아주 철저히 실시를 해서 지금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한데 비행기 승객 62만 명, 또 그 여객선 승객 28만 명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를 했고요. 그때 대상이 됐던 비행기가 5,400대, 여객기가 한 만여 대를 검역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23만 명에 대해서 전화 추적을 했고, 또 이게 그 요원이 부족하니까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방부를 동원해서 군의관과 군 간호사까지 동원해서 방역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발생은 4명으로 막을 수 있었고요. 그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14일 동안 정말 엄청난 방역 작업을 거의 전쟁에 가까운 방역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김치를 잘 먹어서 사스에 안 걸렸다 뭐 그런 말도 나오기는 했는데 김치 때문이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고건 전 총리가 그 나중에 물러나신 다음에 저 자서전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방금 그 김효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전쟁 치르듯이 막았다. 네. 네,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건 총리가 행정을 참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총리께서 그 이제 중국 남부에 사스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이거 챙겨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잡수시고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부를 맡은 책임자가 총리와 대통령이 적극 나서서 이거 반드시 막겠다 이렇게 달려들면 못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비행 승객 62만 명, 그 다음에 여객선 승객 28만 명, 뭐 이것만 합해도 벌써 90만 명이고 그 외에 뭐 추적 조사한 것까지 합하면 뭐 100만 명 이상에 대해서 그럼요. 네. 네, 사전에 그 아예 입국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통제를 한 건데 그때는 입국 과정을 통제해서 환자 발생을 막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는데 이번에는 입국 과정은 뭐 전혀 그냥 그렇죠. 그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입국 과정은 통과해버린 것이고요. 이제 평택에서 처음
환자가 들어와서 확인할 때까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자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초기 단계는 당연히 포위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초발생 환자하고 그 다음에 그 초발생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을 최대한 넓게 그 만일을 염려해서 최대한 넓게 범위를 정하고 그거를 크게 포위를 하고 아주 철저히 진압 작전을 펴서 그 초기에 잡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제 포위 작전이 실패하니까 지금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포위 작전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건 외국에서의 그 전례를 보면 그 전염력이 사실은 그렇게 높은 병은 세균은 아니거든요. 아하. 전염력이 그렇게 높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사례를 보면 그저 한두 명, 두세 명 정도에서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만약에 평택에서도 한 두세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 병원을, 그 평택성모병원을 철저히 포위 작전을 써서 했더라면 아마 한두 명 정도 발생하고 그냥 그 정도 에피소드에서 끝났을 일이었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예.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정말 이건 인재죠. 사람이 만든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처음에 검역을 하잖아요. 네. 이게 당시 이제 사스 주로 이제 열 측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체온 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청와대에도 그게 있었다라고 하던데. 문제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3년 전에 이미 중동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3년 전 이맘때 이제 생겼었는데 그 3년 동안에 그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전혀 사전 예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구도 한 내용이 없고 또 뭐 중동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한 흔적이라든가 또는 그 메르스를 경험했던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나라의 전문가를 보내서 어떤 식으로 방역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좀 학습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메르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그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식도 그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고 또 사전적인 그 경험 내지는 그 예행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거죠. 지금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보건당국의 내용을 보면 이건 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모든 그 해외 전염병의 그 예방책은 이건 무조건 도입을 막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오지를 못하게 막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외의 신종전염병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그 학습하고 그리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에볼라는 하도 외국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그 현지 파견도 한번 했었고 그렇죠. 그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메르스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그야말로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초기 대응이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이번 사태 발생이 왜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초기 대응이 아니라 아예 사전에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그 네. 사스도 뭐 발생하자마자 누군가가 이거를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아젠다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고건 총리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보건 당국도 정부의 아무도 이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니까 생각지 않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하고 의식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일이 벌어지는 거하고는 대응 태도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메르스의 치사율이 뭐 40%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나타난 워낙 그 메르스가 알려지기는
감염력은 낮고 치사율은 높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정부가 그거를 너무 믿고 감염력이 낮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했던 거, 이거가 이제 패착 중에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오히려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감염력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치사율은 상당히 낮은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혹시 한국형 변종이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변종은 아니라고 했던 거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감염력이 높게 됐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워낙 전염병의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세균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번에 이거는 평택 성모병원이라는 병원 안에 그 환자가 며칠 동안을 정체를 모른 채로 입원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실내 공기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니까 다수의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던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보건당국이 그런 환자를 빨리 찾아내지 못했고, 그거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진단을 지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환자가 또 병원 안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많이 퍼졌는데, 전염력이 낮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좁게 격리 대상자를 설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위 작전 밖에 이제 사람이 환자가 있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포위망을 칠 때는 이거는 크게 쳐야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감염으로 이게 퍼지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환기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공기의 배출구가 없는 부실 시공을 했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여기서 얻는 교훈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책은 최대한 나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낭비스럽더라도 나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크게 강력하게 포위 작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치사율이 중동에서는 40%로 보고가 됐는데, 한국에서 낮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환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환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땅은 넓고 사람이 적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부분이 사막이고, 이러니까 집에서 알았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을. 그래서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보고되는 환자는 상당히 심한 환자들만 모아서 보고가 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죽은 환자가 굉장히 많게 나왔을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가능한 한 모든 환자가 다 보고가 되니까 그 중에서는 죽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한국 때문에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 점은 기여를 했는데, 아마도 이 메르스의 사실상의 치사율은 상당히 낮을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본래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건데, 중동에서 이게 미숙한 대응들, 중증 환자만 보고가 되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는 앞으로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할 말은 아니고.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력 문제도 그거랑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염력? 전염력이 낮다라고 원래 전염력은 지금도 전염력은 한국에서의 메르스도 원래 전염력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염력이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많은 격리 대상자와 심지어는 환자까지도 뭐 전국을 지금 마음대로 다 돌아다니고 활보를 있지 않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사방에 지금 퍼져서 만약에 이게 감염력이 그때 신종플루 같이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력을 갖고 있었더라면 지금쯤 전국에 뭐 수천 명이 발생을 했었어야 맞을 것이죠. 그 인플루엔자 같은 예. 감염력이 있었으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소수가 발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력은 분명히 낮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된다. 이 비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한자로 날아다닐 비자에다가 그 방울이라는 말자를 쓰는 건데 제일 쉽게 번역을 하자면 침방울 정도가 되겠어요. 예. 그 쉽게 하자면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침방울이 튀겨서 이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된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드로플렛 인펙션, 이제 한자말로는 비말 감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침방울 감염쯤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게 전파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러면 비말 감염, 침방울 감염으로 다 설명이 되냐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예. 삼성병원에 그 문제가 됐던 그렇죠. 여러 제가 군데. 지금 그 35번 환자. 예, 35번 환자. 예. 그분도 그 환자를 14번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응급실 안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 그게 얼마 정도 시간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긴 기간을 같이 있었던 게 아닌데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말 감염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평택에 있는 환자들도 같은 병동에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그 1번 그 초발생 환자가 돌아다닌 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그렇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많이 퍼졌다 하는 거는 비말 감염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환기시설 문제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발생 환자가 의원을 두 군데 갔었다는 건데 거기에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간호사가 그러면 그 환자하고 비말 감염 전염이 됐을까?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짧은데 이런 거고요. 이제 그 진짜 문제가 되는 환자가 이제 어저께 발생을 했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환자는 응급실의 그 안내를 맡은 경비 요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니고 이제 이 운반을 그 해준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응급실까지 이제 운반을 그 환자를 이렇게 침대를 밀어준 분이었는데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경우는 이거를 원내 감염으로 봐야 될 건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봐야 될 건지 또 이게 사실 좀 좀 경계선상에 있는 사례고 불과 10분 정도 이걸 미뤘다는 것으로 전파가 되면 그 비슷한 상황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로 볼 때 전적으로 비말 감염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비말 감염이기는 한데 다른 비말 감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공중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고 오래 떠 있거나 또 멀리 가거나. 날아갈 수도 예.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할 때는 이론적으로 이게 그 침방울 감염이든 공기 감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사 침방울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도 공기 감염을 염두에 두고 방역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침방울 감염이니까 거기에만 딱 맞춰서 무슨
양복을 가봉해서 맞추듯이 대책을 그렇게 하면 새 나가죠. 당연히 그 양복은 큰 한복처럼 이렇게 크게 그 방역 대책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점에서 그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홍콩으로 간 분 있었잖아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았더라면 당연히 잡히죠. 네, 잡혔을 네, 텐데. 그리고 출국 금지도 당연히 했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발생 환자와 접촉한 저 병원 안에 입원 환자 내지는 거기를 방문한 방문객 또는 간병인 이런 분들을 철저히 그 포위를 했더라면 퍼지지 않지요, 당연히. 네.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가네요. 그 전쟁을 치르듯이 혹은 뭐 전투를 하듯이 네. 예, 질병과 뭐 질병 그럼요. 예? 예. 방역을 했다 이런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메르스 자체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면 치사율은 중동에 비해서 확실히 떨어지고요. 지금 1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치사율은 떨어지는데 네. 감염력에 있어서는 중동에서와 달리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그러면서 빠르게 지금 전파가 되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이 사실 그 병원이 시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 외국에 비해서 병원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또 다인실이 많고, 또 소위 이제 보호자 없는 병동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간호사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환자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건이 원내 감염, 소위 병원 감염을 그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번 경우는 그 한국에 썩 좋지 않은 그 병원의 조건과 원내 감염이 아주 호되게 교훈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게 감염력이 떨어진다는 그 정보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보면은 메르스 환자가 맨 처음에 발생한 지 13일 뒤에야 대통령이 처음으로 메르스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하루 지난 14일째야 그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죠, 지금. 국무총리 대행이 그때 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하고 제가 뭐 참여정부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부마다 나름대로의 그 뭐 성격 또는 어떤 문화적 배경 또는 뭐 태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는 뭐 당연하죠. 그거는 예. 정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이번 경우나 뭐 다른 것도 또 일일이 다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이 청와대와 총리실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유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 당연히 그 초기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조용하게 지나간 14일이 아니고 전국이 뭐 아주 정말 난리가 난 들썩였죠. 그런 예. 그 혼란과 그 불안과 불만의 2주일을 지낸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무심하게 14일을 지낼 수 있었을까? 게다가 또 총리는 뭐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에 얽혀서 부재 중이고 총리실은 뭐 차 있을 때가 많은지 비어 있을 때가 많은지를 모를 지경인데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이제 혼자서 뭐 일을 하는 그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전염병 그 신종 전염병 관리는 총력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복지부도 잘못했지만 또 복지부를 밀어주는 그 범정부적인 대책 이런 것이 없는 것 이것도 참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 하나로서 그 얘기를 하자면 정말 불만스러운 말씀을 뭐 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좀 참기로 하죠. 네. 그 총리가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나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섰어야지 되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전염병 위기 관리 그 단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관심,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심각, 이제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심은 아까 그 정말 관심 갖고 연구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혀 아직 발병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볼라 이거는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관심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에볼라에 메르스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심 단계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주의 단계인데 지금도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정말 좀 심각하다 싶은 게 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방역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돼 있어요. 예.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근데 질병관리본부장은 지금 실장급입니다.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이네요. 1급 공무원이죠. 네.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그 고위직 공무원이라고만 하지만 어쨌든 이제 1급 정도의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범부처적인 역량을 모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2단계는 언제 발령하는 거냐면 해외에서 신종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그런 처음 환자가 들어왔다. 예. 그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예. 2급을 발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지역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그 지역이 퍼지면 3단계의 경계를 발령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의 조짐을 보이면 4단계의 심각 단계를 그 발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상태는 2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서울로 뭐 대전으로 뭐 부산으로 퍼졌고 예.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호남 지역과 또 부산까지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 확산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원도까지 이제 생겼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2단계를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현실적인 상황은 4단계인 심각으로 그냥 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3단계는 책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경계 수준으로 네, 가면 복지부 장관이 되고 4단계 심각이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을 져요. 예. 그런데 복지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은 물론 장관으로서는 동격이지만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를 관장하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경찰력과 소방서 뭐 등등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보건소로 연결이 되는 라인이고 행자부 장관은 중앙정부에서 시장군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과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그 대응 능력이 크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핑계를 자꾸만 원내 감염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2단계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면 진짜 그냥 원내에만 머물러 있는 거라면 2단계가 또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서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이거를 그런 그 규정을 따지면서 2단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런 규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모세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느님한테 십계명을 받아온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봐서 매뉴얼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현실에 맞는 적응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끊임없이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규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 장관은 그 규정이라는 걸 누가 만드는 거냐면 전임 장관이 만든 거예요. 2012년에. 그러면 현임 장관이 그걸 왜 못 바꿉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지. 이 분야의 문외한인 저도요.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이미 심각 단계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또 예를 들어 뭐 성남처럼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또 뭐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자체랑 중앙정부가 협조해서 해나가자라고 했는데 이건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 그렇게 지휘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이게 다 지나간 다음에 뭐 정보 공개 참다 못해서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보 공개 하겠다고 감행을 하고 나서니까 하는 거고 또 무슨 메르스 지도 해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돌았죠. 인터넷에 예. 그런 것까지 나온 다음에 겨우 그 정보 공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했거니와 지난번에 그 청와대회를 한번 했잖아요. 예. 그때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냥 잘해봐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말은 항상 공허해요. 그때라도 청와대 회의를 한다는 거는 청와대 회의는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면 청와대 회의를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모아서 청와대 회의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막혔던 무엇인가를 뚫어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 청와대 회의는 아무런 결정도 새로운 조치도 없이 그냥 잘해봐라. 잘해봐라는 소리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청와대에 장관들을 모아가지고 잘해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때 뭔가를 뚫어줬었어야 그래도 조금 빨리 진정이 됐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이제 와서 지방자치제하고 협조해라. 이미 협조하고 있는데 그 병원 공개 문제도요. 삼성병원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공개가 이제 다 됐잖아요. 공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야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서 대처를 하는데 오히려 그동안 공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더 혼란을 많이 초래했고 또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차 감염의 진원지가 지금 돼버린 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병원 그러니까 지역과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개해서 그 지역의 그 주민과 의료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있게 해라. 그 말이 언제 나왔냐면 그 지난주 일요일 날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했죠. 아니요. 이제 우리 당에서 그 보건복지위원회 성명으로 그거를 내보냈어요. 예. 공개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인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참다 못해서 그런 일이 그 삼성의료원에서 의사가 1,500명을 접촉하니까 정말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발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우리 당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 단계에서 정보 공개를 했었어야 제대로 늦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냥 질질 끌고 나는 속으로 이거 내가 말을 잘못했나 보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공개를 했을 텐데 저 사람들이 지금
야당이 공개하라고 하니까 반대로. 야당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어서 저러나 하고 내가 속으로 좀 후회했다니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사실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좀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13일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뭐 공무원들 질책만 하고 잘하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해서 뭐 박원순 시장이 그 삼성병원 의사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다 대고 또 자치단체가 자꾸 준동을 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도 박원순 시장의 그 한밤 기자회견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한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러고 나섰으면,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도 힘이 딸려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서서 내가 직접 나서 열심히 뛰겠다 하면, 아, 고맙다, 잘했다, 복지부하고 협조해서 빨리 좋은 조치가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맞는 거지. 그렇죠. 설사 박 시장이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 고맙다, 열심히 해서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100번 맞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치적인 뭐 때문에 혼란을 야기한다. 아, 혼란은 그때 그 혼란이 얼마나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그 얘기한다고 혼란이 더 커지고 자시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화위복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럼요.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중요한 전기를 마련을 했죠.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보도 공개를 하고. 네. 근데 원래 이렇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병원 정보 공개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시대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완전 공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 그리고 지난번 아까 얘기한 고건총리의 예. 사스 때도 다 공개했죠. 그럼 공개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전염병 관리법에 보면 공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비용은 보전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거가 생기면 그거를 뭐 처음부터 공개를 하잖아요. 뭐 전라북도 무슨 군에 생겼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다 하는 거를 계속 공개를 하니까 그 지역의 축산업자들도 대비하고 지자체도 대응을 하고 또 주민들도 가급적이면 안 돌아다니려고 협조를 하고 이래서 잡는 건데, 아니 지금 사람한테 해서 옮기는 전염병을 그렇게 비공개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대응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긴급 현안질의 때 장관한테 그것도 물어봤어요. 나 진짜 궁금하다. 도대체 누가 왜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 이유가 뭐였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기존부터 해온 행태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네. 이런 신종전염병 관리, 인간 전염병이든 가축 전염병이든 정보 공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운 일이 없어요. 지금 정부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행태 소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 메르스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문제거든요. 지금 진정 국면에 이번 주를 계기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또 정부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정부는 이게 진정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퍼지는 일이 또 벌어지면 그럼 국민들은 한번 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거는 총력 대응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것이 잦아들 것인지 늘어날 것인지는 가급적이면 늘어나는 쪽을 염두에 두고 모든 대책을 해야지 되고, 다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잘못된 지식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지식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 감염력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내에 모이는 거는 자제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유로에서 하는 집회 이런 것까지 다 막아야 되느냐, 다 취소를 해야지 되느냐,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합리적 판단을 좀 해서, 그리고 병원들도 그렇지, 병원들 메르스 환자 한 번 보고 나면 다 파산할 지경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환자가 가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왔다가 환자가 생겼다, 입원했다고 환자가 확진 받았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소독을 하고 나면 안전한 거예요. 정부가 그 병원을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줘야죠. 그게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정부가 제공해 준다. 그런 거는 제공을 안 해주고, 지금 이제 삼성병원에서 생겼던 그 집단 발생, 지금 두 개의 그 초점 병원이 있잖아요. 예. 그 평택성모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두 번째였는데, 세 번째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잠복 기간이 지나가면 좀 잦아진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거냐? 그러면 아까 서울 아산병원 사례라든가 여러 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될 병원에서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파고리가 끊어질지 안 끊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또 지역사회 감염도 정말 안 생기고 지나갈지 생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지 되는데,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 한 곱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면피용인지. 약간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요. 여야 대표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이번 메르스 문제 대책을 세우겠다, 대응을 하겠다,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특위를 만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은 이제 문제의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거는 당연하죠. 뭐 정당이니까. 예. 여론을 그분들도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4+4 여야 협의할 때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치권에서의 여야 협조는 이 메르스에 관한 한 꽤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협조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총선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이게 강하니까 그건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행히 특위도 구성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조속히 구성해서 복지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여당이 신속히 좀 결정도 하고, 이런 매개체가 되는 그런 일종의 의사결정 기구도 되는 그런 작동을 해서 이게 메르스를 진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 여야 협의체에 기대하는 것은 매번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안 된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짓을 거듭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바로 미친 짓이다. 그랬다는데, 같은 짓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이게 자가격리니 뭐 그 환자 입원시킬 데가 없어서 절절매고 하는 이 상태를, 그러니까 전염병 관리에 대한 그 인프라가 지금 없어요. 전염병을 그 해외 신종 전염병을 전적으로 맡아서 연구도 하고 대비도 하는, 그리고 필요한 그 경우에는 입원도 시키는 그런 일종의 연구병원 내지는 정책개발용 병원, 이런 거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리고 또 지방마다 메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에볼라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지역마다 그 전염병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캐파시티를 갖춘 병원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 병원이 그걸 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보시다시피 환자명 보면 파산할 지경인데 민간 병원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공병원으로 시도별로 하나씩은 한 400병상 정도 되는 그런 전염병 관리의 능력을 갖춘 병원을 해뒀다가 평소에는 그냥 일반 병원으로 쓰고, 이제 급하면 이제 전염병 관리 병동으로 쓰고, 그러니까 하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연구병원, 이거는 오송에 질병관리본부가 있고 거기 또 터가 넓으니까 질병관리본부 옆에다가 그 병원을 하나 지어서 그야말로 전염병관리의 그 연구도 하고 해외에 가서 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연구병원에서 전염병 관리에 대한 각종 그 의료인들을 불러다가 훈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용도의 병원을 하나 두고, 그리고 시도별로 그 하나씩을 두자. 왜냐하면 전염병 환자를 다른 시도로 옮겨가겠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다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니까 시도별로 하나씩은 그런 거를 좀 두고, 그리고 좀 안심하고 살자. 그렇게를 병원을 갖추고, 그리고 수용시설 같은 것도, 격리 대상자 수용시설 같은 것도 지금은 못 찾으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다가 환자 다 놓치고 있는데, 전국에 지금 연수시설이니 청소년 수련원이니 그런 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 비상계획을 세워서 여차하면 이 연수원을 그 전세 낸다. 돈 주고 빌려서 여기다가 수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의사 간호사를 배치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바로 병원으로 그 후송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두고 있다가 여차하면 시도별로 또는 시군구별로 하나씩 그 전세 내서 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 시스템을 갖추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도별로 병원 하나씩 세우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뭐 세계 경제 13번째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그 정도 지금 이것 지금.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국내 산업이나 뭐 각종 그 판매 서비스업이 다 망할 지경인데, 그리고 관광객도 줄어들지, 외국에서 한국에 대한 그 국가 유신도의 추락, 국격의 추락 정도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그 정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 기구에서 그런 앞으로의 신종전염병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유승민 대표도 뭐 반드시 공공병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것도 좀 잘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다음번 또 새로운 뭐 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는 이런 혼란 다시 없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4.5 약방문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지금 뭐 국조특위인가요? 만들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뭐 사후적으로 또 뭔가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또 메르스 대란까지 발생을 하고 어차피 뭐 그 정치인들이 만드는 특위 뭐 이런 것은
특위가 지금 어제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뭐 조금 뒤면 이제 가동이 될 텐데 가동되기 전에 사실 메르스 이번 사태가 진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특위 가동하려면 아직도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후속 조치해야 될 것도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평택시 같은 거 이거 어떡할 건가. 예,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평택 그 병원도 휴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기관들이 뭐 텅텅 비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병원들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줘야 사실,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격리를 당한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런 것도 다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신기할 정도로 협조를 잘 해준 겁니다. 이게 의료인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 간호사들이 많이 걸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모한 표현으로 뭐 생명을 내놓고 진료했다 이렇게 해도 사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한 거고, 또 의료기관들도 망할 각오를 하고 환자를 받고 진료한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하면, 예를 들어 구제역 같은 것 때도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한 다음에는 보상을 해주는데,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적인 그 입장에서 사유가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개인에 대해서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사유가 책임을 져줘야지,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환자 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여야 특위가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위가 가동되면은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특위가 가동되면 이번에 왜 이렇게 그 메르스 대란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를 하자고 하면 뭐 여당이 반대하겠죠. 복잡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오늘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이 입국을 해서 그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의 이 메르스 사태가 국제적인 그 이 감염병 전문 학자들 간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한국이 감염병 관리에 학술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들이 오면 공동조사를 할 거니까 거기서 아마 많은 그 사실규명이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사실 좀 은폐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또 전문가들이 보는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조사를 할 텐데 이제 결과는 좀 두고 봐야죠. 아유, 좀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주 저도 그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